재배학, 원예학 강의 절대 강자 손평리 이장입니다. 그럼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간추린 재배 원예학 19강 병충해 문제풀이입니다. 병충해 문제풀이 전에 조수해하고 염류 직접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해는 야생조류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입니다. 지금까지 손해평가사에서는 조수에 관련해서는 야생조류의 방지 대책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조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조류의 피해입니다. 야생조류는 주로 과수 피해 중에서도 과실에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과실의 당도가 높고 그 품질이 양호한, 즉 결실기부터 수확기까지의 그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배의 경우에는 5% 이상이 과실에 의한 조류 피해입니다. 그 조류 피해 중에서도 특히 까치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 외에 직박구리, 물까치, 어치, 참새 등이 있습니다. 이 방지 대책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조수의 피해 중에서 유일하게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야생조류에 대한 방지 대책은 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조망을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광방사물을 설치해서 조류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총소리 같은 폭언기를 설치해서 조류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새가 싫어하는 기피제나 그다음에 과실 봉지를 씌워서 과실에 접근을 어렵게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새의 시체에 매달리기 또는 독수리와 같은 새의 천적 소리를 들려주거나 새들이 싫어하는 기피음 등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피해는 주로 과수의 뿔이나 줄기, 그리고 과실이나 새순을 따먹어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 이러한 유해동물은 주로 고라니가 여기에 1번에 속하는 거고, 가지를 찢고 나무를 쓰러뜨려 이러한 그 피해를 주는 것은 멧돼지입니다. 이 나무가 쓰러뜨리면 다시 세워도 뿌리가 심한 손상을 입어서 수세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고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야생동물의 방지 대책으로는 전기 목채기, 철조망, 덫, 허수아비, 폭음, 기피물질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야생동물을 사냥을 함으로 인해서 개체수나 밀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가수원 인근에 잡목이나 잡초를 제거해서 야생동물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염해, 염류 직접과 관련해서는 염해의 정의, 그리고 염해의 문제점, 대책 등이 지금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그걸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해의 정의인데, 염해라 하면 시설 재배, 즉 하우스 재배를 할 때 토양 수분이 증발하는 게 물을 대는 관수량보다 많을 때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 재배는 강우를 차단하고 다비 재배를 하기 때문에 비료 성분, 즉 화학 비료가 집적이 됩니다. 토양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작물의 토양 수분 흡수가 어려워지고, 토양 수분의 흡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작물은 수세가 약해지고, 수분을 흡수하면서 무기염류도 같이 흡수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소 불균형을 초래해서 생리적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염해의 정의입니다. 염해의 발생 원인은 그 시설 내 불량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이라 하면 피복제, 즉 플라스틱 필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닐을 씌워서 재배를 하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노지에 비해서 온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발산이 촉진됩니다. 증발산이라 함은 토양의 증발과 그리고 식물의 증산에 의한 내용을 합한 게 증발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조한 토양에서 관수량이 부족하고, 이 조건에서 수분이 표층으로 상승하면 용존해 있던, 녹아있던 염류도 함께 이동을
합니다. 토양 수분의 증발량이 관수량보다 많기 때문에 거기에 염류가 집적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인은 특히 강우가 차단, 하우스이기 때문에, 시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강우가 차단되기 때문에 강우에 의해서 염류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경우와 화학비료, 즉 무기질 비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다비재배로 인해서 염류 직접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염류 직접의 문제점은 자세히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염류 직접과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시설 원예 기사라든가 식물 보호 기사, 종자 기사에서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손해평가사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양의 수분 포텐셜이 낮아진다, 염류가 직접되면 토양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삼투압도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농도가 높다는 것은 순수한 물이 작기 때문에 수분 포텐셜이 낮습니다. 수분 포텐셜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식물이 토양에서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식물 안에 있는 수분을 토양으로 내보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잎이 밑에서부터 잎 끝까지 마르면서 타면서 고사를 하게 됩니다. 염류가 직접되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결핍이 돼서 영양소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칼슘이라는 것은 결국 인체에서도 뼈, 작물에서도 세포벽이 약해지고, 또 마그네슘은 엽록체를 구성하는 핵심 사항입니다. 잎이 황백화 현상이 되고 광합성 작용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 즉 동화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작물의 영양소, 이건 불균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출문제를 보면 염해 대책 중에 객토 및 심경, 유기물 시용, 틀린 지문으로는 무기물 시용이 나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수 또는 관수를 통해서 집적된 염류를 흘려보낸다. 청소작물을 이용한다. 청소작물을 재배한다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흡비작물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기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작물, 즉 대표적인 게 옥수수와 수수가 있습니다. 합리적 시비, 너무 많은 비료를 다비하지 말고, 그리고 피복물을 제거하는 건데, 작물이 일정 기간 수확을 하고 잠시 휴한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 피복제,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제거해서 직접적으로 시설 내의 토양에 강우가 들어가서 염류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로 피복물 제거가 있습니다. 유기물과 그 무기물 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물이라 함은 토양의 완충 능력을 높여주는 염류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토양의 CEC, 양이온 교환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유기물 시용이 중요합니다. 유기물을 시용을 한다는 것은 유기물이 염류를 흡착하거나 붙잡아두기 때문에 토양 용액의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 작용을 합니다. 근데 유기물을 시비할 때는, 유기물은 볏짚과 같은 탭인데 주로 완숙 탭을 해야 이게 효과가 있지, 미숙 탭을 시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한 가스로 인해서 오히려 작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기물 대신에 무기물을 시용했을 때 이 같은 경우에는 비료 성분이 그 토양 용액에 그대로 녹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급속히 올라갑니다. 전기 전도도라 하면 토양 내의 염류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2.0 데시 시멘스 퍼 미터가 적당합니다. 이 D의 그 데시는 이게 10분의 1을 하는 그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10-1, 10분의 1이고, 그 시멘스는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는가 하는 그런 물리량 단위로 그 전기 저항인 R의 역수입니다. 그리고 미터는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고, 쉽게 말해서
1m 거리에서 전기가 얼마나 잘 통했는가, 이것을 토양 측정을 하는데, 이게 토양 속에 있는 염류, 즉 비료 성분의 양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는 시설 재배에서는 2.0 데시시먼스/m가 적당한 거고, 우리가 말하는 양액 재배, 그 수경 재배에서는 약 1.5에서 2.5 데시시먼스/m가 적당합니다. 염해 대책으로는 유기물을 시용해야 되지 무기물을 시용한다는 것은 틀리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담수를 할 때도 좀 깊게 담수를 해야지 표면 관수를 했을 때는 효과가 없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기 전에 최근 그 농업 관련 자격증에서 재배학 이쪽 부분에 출제 경향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출의 출제 경향을 보면 기출 문제에서 주로 나왔던 그러한 경향이 높았었는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올해 그 3월 달부터 보통 2월 달, 3월 달 사이에 보통 1차 시험을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출에 대한 비중이 조금 낮아지고 기출을 응용해서 좀 난이도를 높이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초 지식이 약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만 외워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기출 문제를 풀면서 그 내용이 왜 정답이고 정답이 아닌지 그 오답 정리를 제대로 하는 게 학습 효과를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학습 효과를 높임으로 인해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도 약간은 변경을 해서 기출에 나왔던 내용만 암기를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면서 문제 풀면서 그 기본적인 사항도 하나 둘씩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는 병해의 원인과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해작물의 진균병이 아닌 것은, 진균병은 저희가 쉽게 말을 해서 이게 곰팡이병입니다. 곰팡이병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사리움,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최근에는 이러한 그 용어가 영어로 된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영어적인 내용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푸사리움에 의한 시드름병인데, 푸사리움은 이게 대표적인 진균, 즉 곰팡이병입니다. 도관을 막아서,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그러한 도관을 막아서 식물을 시들게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진균이 푸사리움입니다. 그래서 이건 맞고, 두 번째, 보트리티스는 이게 잿빛 곰팡이병인데 이것도 진균이고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잿빛 곰팡이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3. 잔토모나스. 잔토모나스는 이게 그 세균에 의한 병입니다. 그래서 잔토모나스, 그러면 이게 세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렉토리쿰은 탄저병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잿빛곰팡이와 반대로 잿빛곰팡이는 저온 다습인 반면에 탄저병은 고온 다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푸사리움, 보트리티스, 콜렉트리쿰은 다 진균, 곰팡이한 병이고 잔토모나스만 세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균병이 아닌 건 그랬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어적인 학명이 나오는 것을 같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는 병의 원인과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화해작물의 진균병이 아닌 것은, 진균병은 대표적인 곰팡이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 중에 올해 그 3월 달부터 본 문제를 보면 이와 같이 용어, 학명에 대한 영어명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번, 푸사리움에 의한 시드름병. 푸사리움은
이게 도관을 막아서 식물을 시들게 하는 대표적인 진균, 즉 곰팡이병입니다. 보트리티스에 의한 잿빛곰팡이병, 잿빛곰팡이병도 진균인데 이 잿빛곰팡이병은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3. 잔토모나스에 의한 잎반전병인데 잔토모나스는 대표적으로 세균에 의한 병입니다. 4. 콜렉토트리튬에 의한 탄저병인데 콜렉토트리튬은 잿빛곰팡이와는 반대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진균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진균병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 이는 3번 잔토모나스에 의한 잎반전병이 세균에 의한 병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2번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피해 작물이 아닌 것은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또 때에 따라서는 TMV라고 나올 수도 있고 2번을 바꿔서 말을 하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기주식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주요 피해 작물은 가지, 사과, 고추가 대표적이고 이 배추 같은 십자가 작물은 그러니까 배추, 무, 양배추 등은 무 모자이크 바이러스입니다. 여기서 무가 없을 무자가 아니고 레디시, 우리가 말하는 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작물은 무 모자이크 바이러스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3번과 4번은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병에는 작물에 발생하는 병에는 이렇게 묻고 있고 4번은 세균에 의한 병으로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4번에 세균에 의한 병은 금두환종병, 화상병, 궤양병이 대표적인 세균에 의한 병입니다. 그래서 4번을 기억하시면 3번이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3번에 세균에 의한 작물에 발생하는 병에는 그러면 궤양병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탄저병, 역병, 녹균병은 모두 곰팡이에 의한 진균입니다. 진균. 4번에서도 탄저병, 불안병 이와 같은 경우도 진균성이기 때문에 4번에서도 세균만 고른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5번 화훼작물에 있어서 진균, 곰팡이한 병이 아닌 것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파이토프토라 같은 역병, 잘록병, 잿빛곰팡이병은 진균에 의한 병인 반면에 좀 전에 풀었던 무름병, 궤양병 이런 같은 경우는 세균에 의한 병이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무름병은 또 달리 에르위니아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기억해야겠습니다. 6번 다음이 설명하는 과수의 병은 그러면 선지를 보면 금두환종병, 탄저병, 궤양병, 빗자루병이 있습니다.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스마입니다. 금두환종병과 궤양병은 세균입니다. 사과는 진균. 그러면 이 문제는 힌트가 세균이냐 진균이냐 파이토플라스마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선지에서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공이나 상처 및 표피를 뚫고 작물을 침입한다. 여기가 결정적인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세균은 기공이나 상처를 통해서 침입하지 직접 침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균, 곰팡이는 기공 상처뿐만 아니라 표피를 직접 뚫고 작물 내에 침입을 합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에서 확인을 하면 답은 탄저병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또는 일생을 기생하면서 병을 유발하고 시드름, 부패 등의 병증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시드름과 부패는 이게 세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진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6번에서는 이 첫 번째 이 내용에서 힌트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파이토플라즈마는 체과를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식물의 영양소를 이동을 못하게 또 막고 이 빗자루병의 특징은 잎이나 가지가 총생을 해서 마치 빗자루처럼 보인다. 그래서 빗자루병이라고 합니다. 7번 채소 작물에서 진균에 의한 병은 이제 곰팡이에 의한 병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역병, 모잘록병이 진균이고 여기서 보면 무름병, 궤양병, 금두환종병은
세균성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서 3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보면 주로 진균이냐 세균이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세균성 병을 암기해 놓으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무름병, 궤양병, 금두한 종병은 세균성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이 설명하는 과수의 병은 세균에 의한 병이다 그랬으니 세균을 떠올리시면 화상병, 궤양병, 무름병 이렇게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선지에서 배화상병이 유일하게 세균병입니다. 그럼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즈마, 갈색무늬병이나 불안병은 곰팡이에 의한 진균. 그러면 답은 3번이 나오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전염성이 강하고 5월, 6월에 주로 발생을 해서 꽃이나 어린 가지가 급격하게 타들어가는 현상을 보이는 게 화상병입니다. 잎, 줄기, 꽃 등이 검게 변하면서 서서히 고사를 한다고 했는데 화상병 같은 경우는 서서히 고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급격하게 그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급격히 고사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9번 과수화상병의 병원균은 그래서 과수화상병은 세균이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진균은 곰팡이, 실 모양의 균사나 포자로 이동하는 게 진균이고 바이러스는 그 단백질 껍질과 핵산, DNA나 RNA로 구성된 비세포성 입자입니다. 그게 바이러스고 바이로이드는 병원균 중에서 가장 작은 걸로 바이러스보다 작고 단백질 껍질 없이 짧은 한 가닥의 그 RNA로만 구성된 병원체입니다. 바이로이드의 대표적인 병이 나오는 작물은 감자의 갈죽병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10번부터 13번은 해충과 천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충과 천적은 이게 나오면은 주로 이 연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해충에 대한 천적은 좀 알아두면 상당히 점수를 획득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10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해충은 알 상태로 눈 기부에서 월동하고 연 10세대 정도 발생하며 잎 뒷면을 가해한다. 사과나무에서 잎을 뒤로 말리게 하고 심하면 조기낙엽을 발생시킨다. 여기서 잎 뒷면을 가해한다는 것은 이게 식혜를 하지 않고 흡즙한다는 것을 여기서 캐치하면 됩니다. 흡즙. 그러면 대표적인 흡즙은 진딧물인데 여기서 사과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사과혹 진딧물이 정답이고 복숭아 심식나방이나 굴나방은 직접적으로 과실에 침입을 해서 식혜를 한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사과혹 진딧물이 정답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하면 그 복숭아 심식나방은 유충이 과실 안으로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서 피해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 말리지는 않습니다. 사과 굴나방 같은 경우는 유충이 잎 조직의 잎살, 즉 표피를 내부에 그 표피를 갉아먹기 때문에 이게 굴 모양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것도 흡즙하지 않고 직접 식혜를 합니다. 그 조팝나무 진딧물 같은 경우는 주로 신초, 핵 가지 끝에 모여 사는데 약간 잎이 말리기도 하는데 작은 잎이 말리고 사과혹 진딧물처럼 심하게 잎을 뒤로 말리지는 않기 때문에 10번의 답은 사과혹 진딧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이 설명하는 해충과 천적의 연결이 옳은 것은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해충인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백을 빨리 빨아먹고 표면에 배설물을 부착시키며 그름병 유발, 그러니까 그 흡즙하는 해충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 고추의 전 생육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CMV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충이다. 그름병을 유발한다는 것은 달콤한 배설물을 감로를 뱉고 거기에 곰팡이가 피어서 입이 검게 변하는 게 그름병이기 때문에 감로를 내뱉는
그러한 배설물로 감로를 내뱉는 해충을 찾아야 하고, CMV,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옮기는 대표적인 범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교집합이 바로 진딧물입니다. 그 나머지 이 내용을 보면 해충과 천적의 내용은 다 옳습니다. 진딧물의 천적은 진디벌. 그래서 이 내용이 진딧물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고, 잎응애류의 천적은 칠레 이리응애가 맞습니다. 응애는 그을음병과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매개하지 않기 때문에 응애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3번 이 굴파리는, 굴파리 존벌이 그 녀석을 공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굴파리는 잎속을 굴처럼 파고 다니는 해충이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총체벌레는 애꽃노린재가 천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총체벌레도 바이러스를 옮기기는 하지만 이 문제의 그을음병이나 그 고추의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옮기지는 않기 때문에 진딧물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 진딧물, 진디벌이 정답입니다. 1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해충은 흡죽성 해충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흡죽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힌트를 하면 이것은 식혜는 하지 않는다. 포도나무 가지와 잎을 주로 가해를 하고, 그리고 약충은 하얀 솜과 같은 왁수 물질로 덮여 있다. 그럼 왁수 물질로 덮여 있는 게 이 꽃매미와 미국 선녀벌레인데, 미국 선녀벌레는 좀 더 왁수 물질이 많이 덮여 있고, 꽃매미는 미국 선녀벌레보다는 왁수 물질이 좀 적습니다. 둘 다 흡집성이는 하는데 여기서는 약간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서 포도나무와 가지잎을 주로 가해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답은 미국 선녀벌레가 정답입니다. 그 미국 선녀벌레는 손 모양으로 이렇게 하얀 왁스질로 덮여 있고, 그 배설물 감로에 의해서 그을음병을 유발합니다. 포도 유리나방과 호랑 하늘소는 이거 같은 경우는 줄기 속을 파먹는 해충입니다. 그리고 유리나방은 나방이라고 하지만 이게 그 외형이 약간은 벌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2번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답은 미국 선녀벌레가 정답입니다. 13번 해충과 천적의 관계로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응애하면 칠리의리응애, 포식성 응애인 칠리의리응애가 천적이고, 진딧물은 무당벌레 같은 게 대표적인 그 천적인데, 온실가루이라고 해서 이건 틀렸습니다. 온실가루이는 그 자체가 해충이고, 온실가루이의 천적은 온실가루이 존벌이 있습니다. 총체벌레는 애꽃노린재, 굴파리류는 굴파리 존벌. 여기에서 바르게 짝지어지 않은 것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방제 방법 및 종합적 관리에 대해서는 14번부터 21번까지의 내용입니다. 14번 작물의 병해충 방제 방법 중 경종적 방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런데 경종적 방제는 생태적 방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 방법을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그 병해충을 방제하는 방법인데, 1번 적극적인 방제 기술이다 그랬는데 경종적 방제는 소극적이고 예방적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고, 4번 병이 발생한 후에 더 효과적인 방제 기술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방적 방제이기 때문에 4번도 틀린 선지입니다. 2번 윤작과 무병 종묘 재배가 포함된다. 대표적인 경종적 방제 방법입니다. 3번 친환경 농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친환경 농업의 핵심 기술이 경종적 방제입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 경종적 방제 차원의 병충해 방제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경종적 방제는 소극적이고 예방적이며, 그리고 윤작, 무병종묘재배, 접목재배가 대표적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내병성 품종 선택, 무병묘 이용, 접목 재배가 정답이고, 코리친 처리는 씨 없는 수박 등을 만드는 그 육종 기술의 하나입니다. 제가 별도로 코리친 처리에 대해서는 강의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병해충의 물리적 방제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물리적 방제는 가열, 증기,
포살 등과 같은 물리적 에너지를 쓰는 게 물리적 방제입니다. 토양 가열, 증기 소독의 증기, 유인 포살의 포살, 이거 같은 경우 물리적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물리적 방제이고, 이 천적 곤충은 생물적 방제입니다. 1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물리적 병충해 방제법. 물리적 병충해 방제는 대표적으로 가열, 증기, 포살이기 때문에 이걸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토양 가열 기억 맞고, 증기 소독 디귿 맞습니다. 17번의 답은 기억 디귿인 1번이 정답이고, 이 천적곤충을 이용한다, 이것은 생물적 방제법. 윤작 등 작부 체계를 변경한다, 이것은 경종적 방제법. 생물적 방제, 경종적 방제, 물리적 방제, 화학적 방제는 각각 구분해야 됩니다. 18번 작물의 병해충 방제법 중 생물적 방제에 해당하는 것. 자, 생물적 방제는 천적 이용이 대표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 식물, 축축물을 이용하는 것도 그 제충국 이러한 데서 천연 식물 추출물을 사용해서 이걸 작물에 뿌림을 해서 살충 효과를 얻는 것도 생물적 방제입니다. 윤작 등 작부 체계를 변경한다, 이것은 경종적 방제고, 천적곤충을 이용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생물적 방제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멀칭 및 자외선 차단 필름을 한다, 태양열을 소독한다, 차단, 소독, 이와 같은 경우는 2번과 4번은 물리적 방제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19번 다음의 해충 방제 방법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최근 엽채류에 해충이 발생해서 제충국에서 살충 성분인 피레트린을 추출하여 살포함으로 인해서 진딧물 해충을 방제했다. 이것은 제충국 같은 천연식물 추출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건 생물적 방제 범주에 넣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이 페로몬 방제법도 생물적 방제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페로몬 방제법은 생물적 방제법이긴 하지만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화학적 방제법은 농약을 사용하는 거고, 물리적 방제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열, 소독 이런 게 대표적으로, 증기 소독 이런 게 대표적인 물리적 방제법입니다. 20번 사과관에서 병해충 종합관리 IPM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거 IPM 같은 경우는 화학적 방제를 좀 줄이고 다른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 응애류 천적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IPM은 천적을 보호해서 해충을 억제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고, 성페로몬 이용이라든가 초생재배 실시, 생물농약 활용 이러한 것이 대표적인 그 IBM 병해충 종합관리에 해당합니다. 21번 과수작물의 조류피해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방조망 설치, 새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폭응기, 새가 도망가게 하고, 광반섬을 설치해서 접근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게 조류피해 방지 대책의 대표적이지만, 페로몬 트랩을 설치하는 것은 조류가 아니라 이건 곤충용입니다. 주로 이제 나방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2번부터 25번은 염해 및 염류 직접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염류의 정의, 염류 직접의 원인, 그리고 대책을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번 염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틀린 걸 찾는 건데, 1번 토양 수분의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그렇죠. 시설 내 하우스에서는 증발산이 높기 때문에 이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2번 시설 재배 시 비료의 과용, 즉 다비 사용으로 인해서 염류가 집적이 강화가 되는 거고, 3번 토양의 수분 포텐셜이 높아진다가 아니라 농도가 높기 때문에 수분 포텐셜이 낮아져서 식물이 수분을 흡수하는 게 어렵습니다. 3번이 오답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질문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토양 흡수가 어려워지고 작물 영양소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 같은 경우는 식물이
수분을 흡수하면서 영양분도 같이 흡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23번 다음이 설명하는 재해는 이거 같은 경우는 정의를 물어 염류의 정의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염류 직접인 염해의 정의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시설 재배 시 토양의 증발량이 관수량보다 많을 때 주로 발생하고 비료 성분이 직접된다. 다비 재배로 인해서 이게 비료 성분이 직접돼서 작물이 토양 수분 흡수가 어려워지고 영양소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정답이 3번 염해가 되겠습니다. 한해는 가뭄해고 건조 피해인 거고, 습해는 물이 많았을 때 발생하는 거고, 냉해는 온도위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피해입니다. 그리고 냉해는 어는 게 아니라 0도 이상에서 저온에서 발생하는 피해라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번 염류 직접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염류 직접에 대한 대책은 흑비작물 재배, 옥수수나 수수 같은 경우를 재배를 해서 염류 직접을 해소를 하고, 신경과 객토, 담수를 통해서 염류를 제거하는데, 그래서 답은 2번인데 무기물을 시용하는 것은, 즉 화학비료를 더 주는 거기 때문에 염류를 더 쌓이게 하는, 그러니까 피해가 더 가속화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5번 시설 내 염류 직접에 관한 대책을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맞는 것을 찾기 때문에 신경과 객토, 네, 맞습니다. 양분 흡수를 억제하고 다비 재배한다. 이건 다비 재배 틀리는 거고, 흑비작물 재배는 맞지만 표면 관수가 틀립니다. 이건 표면에다 하면 안 되고 이게 담수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 4번은 담수 처리는 맞고 강우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작물 재배가 끝나고 수확한 다음에 일정 휴한기에는 피복제를 벗겨서 강우가 비를 오게 해서 염류를 제거하는 것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강우 차단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론 내용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